그래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말은 좀 익숙해졌죠, 그죠? 예, 중앙정부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한 1년 동안 이제 여러 시민사회나 특히 여기 이제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환경단체 분들도 계시고 한데 분들께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둘 다 영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세 단어가 이제 대략 무슨 얘기를 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얘기를 풀어가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 시작을 코로나로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로 큰 피해를 안 당하고 잘 견디신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제 3차 유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3월 달에 1차 유행이 됐고 8월 후반기 2차 유행에 이어서 지금 이제 3차 유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올해 겨울을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올해 겨울을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그 걱정한 대로 올 2020년 겨울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이게 하루 사망자 수, 전 세계 하루 사망자 수를 기록한 건데요. 저 맨 처음에 앞에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언했던 3월 12일 이후 4월 초까지 갑자기 사망자가 급등한 사례이고 그 후에는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대략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저 뒤쪽에 갑자기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 뒤쪽이 이제 제가 11월 말까지 끊어서 데이터를 모아본 건데 저 끝쪽으로 가면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올 평균 한 1일 5,000명, 6,000명 이런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10,000명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그 충북까지 차를 가지고 오면서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제가 여기 147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천만 명이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그리고 사망자는 15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죠. 아마도 많은 예측기관들은 올해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백신 개발과 그 긴급 승인들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아마도 우리 시민들 손에 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진짜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 12월 4일 어느 시점으로 돌이켜보면 올해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현대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뭐, 인공지능으로 뭐 세상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한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올해 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코로나를 거의 대부분은 예측하지도 그리고 준비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파가 됐잖아요.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보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전파가 그렇게 빨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딱히 뭔가를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이 되게 무력하게 이 상황을 그냥 활동 안 하는 것밖에는 그런 경우를 맞이했는데요.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만 올해 1월 달에 전 세계 리더들이 부자 클럽이라고도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하긴 하지만 매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인데
할 때 거기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냐를 두 가지 각으로 물어봐요. 하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발생 확률이 높냐,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그게 발생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주는 충격 정도가 어떤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둘 다가 크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포지셔닝이 되는데, 전염병을 예측을 했어요. 세계 리더들이 예측을 해서 저기 표시는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발생 가능성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데 중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충격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더 높은데 중간보다 좀 높은 정도로 전염병이 당분간 10년 안에 인류를 위협할 거다라는 표시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발생 가능성이 중간보다도 낮았는데 발생을 해버렸죠. 그죠? 해버렸고 충격 정도는 아마도 저거 여론조사에 응한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 실제 벌어진 충격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그때 저 표시를 할 때 사실은 전염병보다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일단 발생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충격 정도도 훨씬 높은 순위로 된 게 저기 녹색으로 5개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잖아요. 저 5개에는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고 충격도 거의 최상에 속하는데 그 5개가 전부 다 환경과 기후위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기후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재난이나 뭐 생물 다양성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후위기 이런 정도 급의 우리가 이제 사스 메르스 이런 것도 겪어보긴 했지만 이런 정도 급의 코로나19 같은 급의 신종전염병은 처음 경험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게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저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런 정도 충격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근데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저렇게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만 얘기할 만한 건 또 아닙니다. 어떤 대목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코로나보다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흔히들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동물한테 옮기는. 코로나19는 이제 박쥐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데 그런 신종 전염병들이 실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도 결국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어떤 파생적인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제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게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해양 산성화라든지 뭐 극단적 기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후위기하고 보건 문제를 공통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때부터 전염병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염병이 번지는 속도라든지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한 1도 이상만 올라가도 주로 열대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플로리다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경이 확대되는 거죠. 근데 반경이 확대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한 번도 위도대가 달랐기 때문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전혀 면역력이 없는 집단과 그룹한테 그게 번진다는 소리라서 그 파괴력이 그 전에 계속 면역이 됐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우리 지금 신종 전염병도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건데 겪어봐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신종전염병이라고 그래서 느닷없이 생겼냐? 하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코로나19를 발생시킨 그 RNA 바이러스는 지구에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다만 인간이 접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박쥐의 몸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박쥐와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오지 않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환경 파괴라든지 숲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박쥐하고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이 계기들이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한테 왔고 처음으로 인간한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인간이 전혀 여기에 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도 넓은 각도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거고 따라서 기후위기가 불안정하게 계속 진도가 나가는 한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뭐 코로나21이 될지 뭐 코로나2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되게 무서운 전염병과 기후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를 지독하게 겪어봤으니까 기후위기가 그거보다 더하다고 하면 정말 이제 무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안 될까? 유감스럽게도 북극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 요새 이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에서 기후비상사태 이렇게 지금 이제 기후 뒤에 붙는 명사들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 그러면 이게 상징이 북극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다 녹아서 서 있을 때도 없는 데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북극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되게 애처롭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는 만나보지도 못한 동물 이야기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은 심금을 울릴 수 있지만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2020년 말 현재 시점에서 기후위기는 북극곰의 생존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 문제죠, 그죠? 우리 자신의 생존 문제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지금 세대, 현 세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북극곰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할 프로젝트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프로젝트잖아요. 뭐 여기는 표시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더더구나 기후위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죠? 지구는 예전에도 뭐 추가적인 평균 온도 상승이 1도는 고사하고 2도, 3도, 4도, 5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지구 45억 년 역사에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몇 도 올라간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붕괴되지도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죠. 특히 지난 지구 역사, 생물이 살았던 약 한 4억 년, 5억 년의 역사 중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대멸종 시기가 이제 거의 대체로는 다 이 온도 변화하고 지구 온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때 100% 멸종한 종은, 그러니까 대멸종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한 70%, 뭐 90%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멸종한 종은 그때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었던 종은 거의 다 100% 멸종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멸종이 이제 우리가 아는 공룡의 멸종 시대였잖아요. 공룡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지구를 구하는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지구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인간이 없어지는 것뿐이죠. 지구 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비로소 이제 내 문제가 되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목에서 보면 물론 북극 꿈을 구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 기후 위기를 상징화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시민들이, 인류가 다 비슷하게 우리처럼 생각하고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체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올해 9월 달이니까 올해 9월 달만 해도 여전히 뭐 코로나19는 거의 피크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조사했냐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다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코로나19가 제일 무섭다고 대답했죠. 신종 전염병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사이버 공격, 뭐 3번이 세계 경제 침체 이런 것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대답을 1등을 코로나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나라는 일본, 미국, 뭐 영국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코로나 이 한복판 와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코로나가 아니라고 대답한 나라들이 꽤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녹색 표시가 1등이거든요. 1등을 표시한 건데 맨 왼쪽이 기후변화입니다. 맨 왼쪽에 컬럼이 기후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 위기 저 나라들이 또 한국이나 동양보다 압도적으로 환자 수가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저 나라 국민들은 제일 위험한 게 뭐야 그랬는데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코로나19보다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보면 이 기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체감도가 약간 다른 것 같고, 특히 유럽 쪽에서 그 체감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도 기후 위기가 위협이라고 했고 비록 4등이지만 점수는 81점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1등하고 불과 8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도 올해 아마 54일 동안 여름 장마가 엄청나게 길고 이런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조사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꽤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그래도 달라진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도 꽤 인식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모두 나쁜 영향만 준 것 같진 않아요. 하나 좀 의미 있는 전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영향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월 달부터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봉쇄에 들어갔죠. 거리두기에 들어가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우리도 웬만하면 재택근무하고 해외여행은 거의 안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대폭 줄이고, 그래서 자동차 덜 타고 비행기 덜 타고 공장도 덜 돌리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면서 탄소 배출이 뭐 아직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올해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치에 의하면 작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약 6%에서 8%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뭐 대단하냐고요? 무지 대단한 겁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그랬을 때도 탄소 배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경제 활동이 확 줄었을 텐데도 탄소 배출이 약 마이너스 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6%에서 8%까지 된다는 숫자는 지난 100년 역사에서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줄인 10번도 안 되는 기록 중에 되게 큰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이제 그만큼 사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구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징으로 이제 중국에서 날라오는 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지만 4월 달에 외신에서는 저 히말라야 산맥이 선명하게 펀자브 지방에서 이게 저 히말라야 산맥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서울 정도 되나요? 근데 그 거리에서 찍은 건데 저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렇게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해의 상징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갔는데 저 사례를 보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얼마나 줄였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탄소 배출을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그래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제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도 드디어 정부가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순제로인 거죠. 배출을 하되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또 탄소를 흡수하니까 흡수해서 결국은 대기상의 탄소 배출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탄소 배출 순제로잖아요. 근데 그걸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느낌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대초 배출 순제로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30년 뒤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연상이 안 되잖아요. 너무 멀어서. 예. 기성세대들 아마 이제 우리 그 정치인들 분 중에는 30년 후에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계실 분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되게 긴 기간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시야의 기간이라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2015년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은 2050년 탄소 배출 순제로 또는 탄소 중립 선언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숫자가 10년 뒤입니다. 2030년이죠. 10년 뒤. 10년 뒤면 꽤 우리 시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탄소 배출을 지금 배출하는, 정확히 표현하면 2010년 대비이긴 하지만 지금 배출하는 것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든 하여튼 절약을 하든 뭐 심지어는 다이어트 할 때도 처음에 뭐 절반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절반을 더 줄이는 게, 뒤에 절반을 더 줄이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내지 못하면 그 뒤에 탄소 배출 중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지 않으면 그 뒤에 10년 또 그 뒤에 10년씩 계속 절반 단위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이라는 비전과 의지를 제시하는 건 되게 좋은데 실행을 생각하려면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2030년 탄소 배출 절반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행동하고 연계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려면 올해는 얼마 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얼마 해야 되는지 대략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들이 약간 틀린데, 작년에는 유엔에서 얘기할 때 7.6%씩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그리고 뭐 올해 엊그저께 새로 나온 보고서는 6점 몇 %씩만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 한 7%씩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2050년에 탄소 배출 중립 선언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2020년 올해 그래서 그걸 목표로 맞추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년보다 7% 줄여야 되는데 줄였나? 또는 내년에도 여기서 다시 또 7%를 줄여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지금 서 있나? 그걸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7%면 지금 우리가 한 해에 7억 톤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러면 대략 10%면 7천만 톤일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5천만 톤 이상은 줄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탄소 배출 5천만 톤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거라고 계획이 섰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10년 안에 탄소 배출 절반 감축과 30년 안에 탄소 배출 중립 순제로를 목표로 했던 거는 최근에 상당히 강화된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2년 전이죠. 2018년에 한국 송도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의 국가 간 패널인 IPCC가 송도에서 총회를 하면서 1.5도 특별 보고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발표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발표했어요. 송도에서 열렸거든요. 그 회의가. 그래서 1.5 그 회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고 거기서 어떤 목표를 제시했냐면 향후 지구의 온도 상승, 그러니까 저기죠.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2도시, 옛날에는 2도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도시로 제한하는 걸 얘기했다가 정확히 말하면 2015년 파리 협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ell below 2 Celsius degree, 그러니까 2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했죠. 근데 2년 전에 목표를 다시 명확히 해서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해양에 있는 산호초의 90% 이상은 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죽을 거다. 뭐 이제를부터 비롯해서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후 난민 수가 컨트롤 불가능한 수준으로 간다. 고로 2도로 제한하면 안 되고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탄소 배출 절반, 30년 안에 탄소 중립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거죠. 누가? 유엔에서. 이 얘기는 유엔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유엔이 과격하게 그렇게 지른 게 아니고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과학자들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얘기들만 보고서에 담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물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낙관적으로 뭐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미 텄다. 이미 1.5도 이내로 막는 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지금 하게 되면 그게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한 10년, 뭐 15년 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막아야 될 임계치를 지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유엔의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그리 과격한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5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미 2020년 현재 시점에서 1.1도 정도 평균 올라간 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죠? 0.4도 남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미니멈 10년 단위로 0.2도씩 올라가는 걸 가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가면 2040년 안에 1.5도 한계는 깨지는 거죠. 예, 깨지는 거라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탄소 배출은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하면 그게 시간 지연 효과가 있어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쩌면 2030년 되면 다시 0.2도 이상이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5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요 오른쪽 그림으로 쭉 좀 요약을 해보면 자 지금 이제 1.5도, 1.1도까지 올라가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 100년 동안 탄소 배출의 증가 속도를 표시한 건데요. 정말 뭐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고 저기 검정색으로 꺾은 게 몇 개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100년 동안 탄소 배출이 의미 있게 줄어든 적은 7번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를 계속 늘었습니다. 그것도 선형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거의 지수적 곡선에 가깝게 늘어왔던 거고, 자, 맨 마지막에 꺾였죠, 그죠? 7%. 저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가 꺾어놓은 겁니다. 꺾어놓은 건데요. 아까 제가 10년 뒤에 탄소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 맨 오른쪽에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저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올해 코로나로 7% 떨어진 거를 그냥 직선을 쭉 그어버리면 저기에 도달해요. 그죠?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올해 7월 달에 주간 타임지가 그린 거를 제가 옮겨온 거예요. 이미지를 떠서 옮겨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올해 코로나로 여러분들 경제 활동을 왕창 축소하고 고통을 감수하면 7%가 줄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올해 코로나 겪은 정도 강도의 경제활동 축소를 회복하지 말고 누적적으로 하시면 10년 뒤에 절반에 도달합니다. 예. 그렇게 그 의미입니다. 저 그래프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요? 저는 이제 우리 여기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만 어떤 정치인이나 진짜 선량한 여러분들 환경운동가 분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 분들도 주민들에게 이거 하자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올해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이걸 회복도 안 시킨 채로 그 강도를 똑같은 강도로 매년 누적을 10번을 하라고 그러면 그냥 지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당장 먹고 살겠다고 나오실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소 배출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의 의미를 올해 우연치 않게 경험한 거죠. 그것도 딱 한 해만, 한 해 경험한 건데 그걸 이제 10번 하면 줄어드는 수준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기후위기가 무지 중요하고 무지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략 감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탄소를 우리 지금 한국 국민들은 7억 톤, 1인당 한 14톤 정도씩 배출하는데 이게 한 이제 3억 5천 톤, 뭐 또 1인당 한 7, 8톤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코로나 때 경제활동 줄이는 강도로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냥 지금 하던 식으로 우리 정부가 그냥 뭐 전기자동차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던 식으로 하는 코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애즈 유절이라고 해서 하던 시기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은 금세기 안에 최소 3도, 1.5도가 아니라 3도에서 뭐 5도, 6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기 안에 지구는 인류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행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아이는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아이도 낳으면 안 되고 자기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2050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까마득한 제 인생은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근데 우리 아이한테는 그래봐야 제 나이도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한참 살 때인데 그때쯤 돼서 지구의 온도가 뭐 2도를 훨씬 넘어가서 3도, 4도 이렇게 되는 세계를 상상한다는 게 우리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한번 상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당장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과격한 환경운동가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류에서 가장 보수적일 수도 있는 조직인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시간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선택은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택이 조금 아까 이제 코로나로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저렇게 많이 배출하는 거는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 석탄, 석유, 가스를 대량으로 꺼내서 에너지 쓰고 자동차 굴리는 데 쓰고 냉난방 하는 데 쓰고 산업 연료로 쓰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게 온실가스 배출에 약 한 85%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이거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왕창 안 써야 되는데 그 안 쓰는 방법이 그냥 경제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안 타버리고 비행기 안 타버리고 공장 좀 적게 돌리고 뭐 이런 뭐 회사 사무실 안 가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걸로 하는 방법이 코로나가 가르쳐준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해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잠재적 실업자까지 되게 확장 실업자 기준으로 쭉 보니까 한 400만 명 실업자 그리고 일시휴직자가 올해 4월달 겨울에 또 늘어날 것 같은데 4월달 이럴 때는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 활동을 안 하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는 수준인데 이게 내년 뭐부터 시작해서 10년을 그렇게 하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누구도 그걸 본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권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코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에 저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제 활동 1년 안에도 먹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견디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데 없이 사는 서민들은 당장 한 달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나오지 마. 잠시 멈춤. 뭐 요새 우리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하니까 멈추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 말하시는 분은 말하시기가 쉽지만 멈추면 당장 몸밖에 없는 서민들은 멈추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멈추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멈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 대책을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도 그냥 경제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도 막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코로나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더 검소하게 살기는 하되 그거를 지금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탄소 배출을 목표한 대로 획기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다 모아서 정책 바구니에 담은 정책 패키지를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린 뉴딜이라고 붙여야 하는 거죠. 그린 뉴딜 정책은 적어도 저의 기준으로 정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남은 옵션이 그린 뉴딜인 거지. 정부가 경기부양책 하는데 친환경 정책 몇 가지 더 섞어서 넣는 게 그린 뉴딜이 아닌 거죠. 그거는 10년 전에 2088년 뭐 9년 때 이명박 정부가 하셨던 전 정부가 하셨던 녹색 성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그린 뉴딜을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건 너무 명확한.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그러면 그 바구니에 담기는 세 번째 정책 내용들이 뭐냐는 이제 풀어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린 뉴딜은 그런 세 번째 우리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선택지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은 1.5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아직은 기회의 창이 열렸지만 너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따르면 10년 전에만 우리가 빨리 행동을 했어도 한 해에 7%씩 줄이는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 3.3%씩만 줄여도 됐는데 우리가 2010년대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바람에 이게 슬로프가 지금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고통을 좀 덜 느끼면서 줄여나가도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그 슬로프가 계속 가파라져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